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상조절 실험. 기상조절이란 인공강우나 인공증설, 안개소산 등 의도적으로 기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강우는 아직 빗방울이 형성되지 않은 구름에 인공적인 구름씨를 뿌려 구름의 수증기를 물방울로 응결시켜 비나 눈으로 내리게 하는 기술이죠. 두 가지가 큰 게 중요한 게 있는데 구름입니다. 구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름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때 인공강우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비든 물방울을 만들기 위해선 씨앗이 필요합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아 우리의 애를 태우는 것은 바로 씨앗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비를 뿌리는 구름은 미세한 물방울인 구름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름 입자는 머리카락 지름보다 작은 0.1에서 0.2mm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이상 모여야 겨우 빗방울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 작은 구름 입자를 시원하게 비로 내리게 하려면 물방울 자체를 얼음 입자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구름 속의 물은 너무도 순수해서 스스로 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형성돼 있으나 얼음 결정체에 핵이 없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구름 속의 인공의 구름씨를 살포해 살짝 얼 수 있게 한 거죠. 구름씨를 구름 입자에 뿌리면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얼음 알갱이를 형성하고 무거워진 얼음 알갱이가 녹으며 빗방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GPS가 생소하던 시절부터 연구를 시작했던 원 박사. 최근 그는 아주 중요한 국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에 관한 그 신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GPS는 미국이 1955년에 군사용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1983년 이후 민간용으로 개방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GPS 시스템, 다른 나라의 또 시스템에 무임승차한 게 되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한 3, 4년 만에 확 변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령 어느 날인가 우리가 GP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KPS의 어떤 필요성이랄까요? 또 시급성이랄까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게 됩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은 전 세계를, 일본과 인도는 자국 영토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위해 위성 8기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요. 2035년에 KPS가 완성되면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항법 시스템을 보유하게 됩니다. 신호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신호를 설계하는 어떤 도구를 개발한 거예요, 저희가. KPS 개발에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원 박사가 개발한 신호 설계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저희가 신호를 설계할 때 신호 그 하나만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위성항법 신호가 굉장히 여러 개가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 신호들의 성능 저하를 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위성항법 신호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이제 저희께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도록 스펙트럼을 짜면 가장 좋겠죠. GPS 개발에 30년이 필요했던 미국과 달리 원종은 박사의 신호 설계 프로그램 덕에 연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기존 이제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같은 주파수 대역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교란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는 저쪽의 정확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제일 큰 포인트예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떨어지는 정도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관점에서는 들어오지 마, 노라고 말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위성항법 시스템에 신호를 설계를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신호를 설계를 하는 것 플러스 국제 정치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호를 설계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반박할 논리와 능력이 필요한데요. 원종원 박사는 제자들이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당당히 우리의 기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매주 회의와 토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이거 촬영하시면서 저희 학생들 그냥 작은 대학 랩에서 조그만한 이렇게 파티션 공간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 그런 협상 테이블 최전방에 앉을 학생들입니다. 유레카! 2012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의학기기 회사 CEO 엘리자베스 홈즈. 여기 작은 실험관이 하나 있죠. 여기에 손가락 피 몇 방울을 담은 뒤 이 키트에 넣으면 쭉쭉쭉쭉쭉쭉쭉쭉 240여 가지의 질병과 암을 미리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혈액 검사는 오랜 시간과 수백만 원의 돈이 드는데 반해 키트는 단돈 5만 원 정도의 빠른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홈즈의 회사에 서로 투자를 하겠다며 경쟁을 했고, 실제로 루퍼트 머독과 워런 버핏 같은 거물 투자가들도 그녀의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알려지며 회사의 가치는 무려 10조 원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홈즈는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로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이 사람 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의학기기를 개발한 사람이 저런 토크쇼에만 나가고 의학저널 인터뷰 같은 건 전혀 안 했어. 뭐지? 게다가 언론에서 진단 키트의 원리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뭔가 이상해.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어. 캐리로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고 6개월간의 기나긴 설득 끝에 홈즈 회사에 다니던 한 연구원에게 겨우 인터뷰를 허락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다 사기예요. 모든 것이 사기라는 충격적인 발언. 아니, 사기라니. 그럼 그런 키트가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피 요만큼만 뽑으면 된다고 했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피검사는 20에서 30ml의 피를 채취해야 질병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피를 30ml 이상 뽑아도 반 정도는 혈장이라는 물 성분이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반이 혈구라는 건데 거기 세포에서 DNA나 RNA 같은 유전 물질을 분석해야 질병 유무를 아는 거예요. 결국 홈즈가 말한 대로 240여 가지 질병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적은 양의 혈액을 희석해야 하는데, 그럼 검사 결과가 불명확하고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게다가 또 다른 연구원의 폭로도 이어졌다. 사실 키트가 진단할 수 있는 병은 10여 종뿐이에요. 10여 종? 아니 그럼 그 키트가 분석했다는 그 200여 종의 병, 그 200여 종의 병은 어떻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딴 회사 기계로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단하네.
결국 이 폭로로 인해 엘리자베스 홈즈의 핏빛 거짓말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 후 그녀의 회사 가치는 10조에서 하루아침에 0원으로 떨어지게 됐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됐다. 이 사건 후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도 덩달아 신뢰를 잃고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와 과학계의 후퇴를 초래하게 됐다. 하지만 홈즈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레카! 우리 조상들의 기계와 풍류가 담긴 부채술, 주요 기본 기술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부채를 손에 쥐고 찍는 목덜미 찍기입니다. 급손을 빠르고 짧게 내리찍어 상대방의 힘을 무력화하는 기술이죠. 다음은 목찌르기인데요. 부채를 이용해 먼 거리에 있는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기술입니다. 이어서 오금 후려치기, 부채를 힘껏 휘둘러 상대방을 타격하는 기술인데요. 탄성이 있는 부채의 특성을 활용한 기술로 넓은 부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멋이 살아있는 우리 민족의 무예, 부채술, 포디 리플레이 기술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분석해볼까요? 첫 번째 기술은 부채를 활용해 공격자의 몸을 넘기는 걸어 넘기기입니다. 이 기술이 360도 카메라엔 어떻게 담겼을까요? 동작 하나하나에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는데요. 먼저 부채를 펴서 상대의 시야를 차단하고 다리를 거는 동시에 부채로 목을 걸어 넘기는 기술이 보이네요. 부채 하나로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데요. 펼쳤을 때는 크기가 커지고 접었을 때는 크기는 작지만 단단해지는 부채의 특성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걸어 넘기기는 부채를 자기 신체 일부처럼 손에 착 붙도록 오래 수련을 해야 완성되죠. 다음은 발기술 중 하나인 오금 넘기기입니다. 부채로 오금을 누르며 넘기는 기술인데요. 360도로 보면 어떨까요? 상대의 공격을 부채로 막고 몸 안쪽으로 파고들어 무릎 안쪽인 오금을 부채로 꺾어 누르며 중심발을 걸어 넘기는 모습이 360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방의 공격을 부채로 쳐서 무게중심을 흔들고요. 오금 사이에 부채를 받침점 삼아 넣어 구부리면 상대의 몸은 쉽게 넘어가죠. 이렇게 오금 넘기기는 인체 구조를 파악하고 과학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작은 부채로도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번엔 부채로 다리를 공격하는 하단치기입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셨나요? 포디 리플레이 기술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차기 공격을 부채로 막고 상대의 복부를 찌릅니다. 그리고 몸을 회전해 가속도를 붙여 부채로 공격자의 다리를 가격하죠. 그럼 다시 공격이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마치 무협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우아하지만 과하지 않은 절제미가 살아있는 기술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부채로 방어하면서도 상대가 빈틈을 보이는 그 순간을 노려야 하는 하단치기. 이렇게 치밀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동작입니다. 마지막 기술은 뒤로 돌아치기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으며 뒤로 돌아서 치는 기술인데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이 기술, 360도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상대와 치열한 공방을 펼치다가 틈이 보인 결정적인 그 순간 번쩍 뛰어올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가속도를 더해 부채를 휘두릅니다. 뒤로 돌아치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뼈가 얇아 잘못 맞으면 큰 충격을 받는 치명적인 급소 중 하나죠. 바로 관자놀이를 가격해 적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유레카!
신체 굴곡에 맞춰 그 모양이 달라지는 플렉시블 배터리. 사람의 몸에 착용하는 것인 만큼 작고 가벼운 것은 물론 발열, 폭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들이 확보한 기술은 이를 가능케 한다. 이곳에선 얇은 알루미늄 판에 소재를 일정하게 코팅하고 건조해 배터리의 핵심 부품, 전극을 만드는데 이 금속이 휘면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리튬이온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해 자칫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플렉시블 배터리 전극은 높은 에너지 용량을 가지면서도 유연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반복적 굽힘에도 내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특수 전극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전극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정확히 계량을 해서 믹싱을 한 이후에 슬러리 액을 만들게 됩니다. 그 슬러리 액을 가지고 양극은 알루미늄 밭, 음극은 구리밭 기계에 일정한 두께로 건조해서 전극을 양극과 음극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극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는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확보했을까? 밴딩 테스트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테스트상 최소 5,000번 반복 굽힘이 가능하며 반복 굽힘 후에도 안정적인 배터리 용량 구현이 가능하다. 외장 파우치 기술 적용으로 배터리 전 구간이 유연하면서도 이들이 가진 핵심 기술 리튬이온이 오가는 경로를 안정화시켰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종이는 아무리 많이 구부려도 어떤 잘라지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합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합판은 구부리면은 어느 정도 구부러지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얇으면은 모든 배터리들이 모든 물질들이 얇으면 다 플렉시블한데 두꺼워진데도 같이 플렉시블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저희는 그러한 두꺼우면서도 용량이 크고 플렉시블한 그런 기술들을 그러한 특징으로 구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레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나무늘보가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뭐예요? 문제예요? 눈. 머리 헤어스타일. 눈. 정답은 발가락 개수입니다. 나무늘보는 평생을 나무 위에서 보내는데요. 갈고리처럼 생긴 손톱을 나무에 걸치고 매달려서 시간을 보냅니다. 잠을 자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새끼도 나무 위에서 낳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초식을 즐기는 나무늘보. 신진대사가 느려 먹이를 소화하는 데만 약 한 달이 걸리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포유류인 나무늘보는 어떻게 오랜 세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나무늘보의 생존 전략은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는 건데요. 나무와 한 몸이 되어 최대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늘보가 나무에서만 생활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자신만의 느린 습성으로 오랜 세월 살아남은 나무늘보. 나무늘보의 슬로우 라이프를 더 알고 싶다면 채널 고정. 이끼? 아니 근데 이끼를 어떻게 키워요 몸에? 나무늘보는 이 녹색 조류 그 이끼가 이 털에 부착되어서 위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무늘보 하면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녹색 조류 때문에 위장을 할 수 있어서 이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우와! 대박 신기해. 그리고 나무늘보는 털이 길고 거기가 습기가 많아서 그 나무늘보 그 자체에 이런 녹색 조류나 이끼가 피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포식자가 보면은 거의 이게 하나의 그냥 착생식물, 이 나뭇가지에 자라는 그런 식물로 여겨져서 나무늘보를 잘 찾지 못합니다. 야, 이거 맞추고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 나무늘보의 체온을 재면 한 32.7도 정도로 다른 포유동물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이렇게 낮은 체온이 나무늘보의 삶의 비결인데요. 낮은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활동할 필요도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천천히 움직이고 아니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급한 건 아니네요. 그냥 배변이네. 나무늘보는 주로 이렇게 나무에 살아가는데요. 이 나무 위에는 그렇게 커다란 포식자가 없어요. 거의 무서운 포식자는 이 하늘이나 아니면 주로 이렇게 지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늘보는 이렇게 함부로 지면에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지면에 내려가야만 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가 배변을 할 때예요. 배변할 때가 정말 어느 정도 위험한가? 이것은 이 나무늘보가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때 거의 대부분이 이 배변을 볼 때예요. 유레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기의 마술사 니콜라 테슬라예요. 어려서부터 테슬라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직접 몸으로 부딪혀 실험해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뜨거운 우유통 속에 들어가 보는 등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체험 정신이 강했던 탓에 부모님은 늘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던 테슬라 눈앞으로 번쩍 번개가 내리쳤어요. 그때 그에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밝은 불빛을 내는 번개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후 번개와 같은 강력한 전기 발명에 빠진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남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당시 최고의 전기 발명가 에디슨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협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직류 사용을 주장한 에디슨과 달리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에디슨을 떠나 홀로 연구를 시작한 테슬라는 직접 사람들 앞에서 실험하며 교류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수백만 볼트의 고전압 장치 테슬라 코일 발명에 성공. 이를 통해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전자현미경, 라디오, 자동차 속도계 등 현대 전기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이렇듯 수많은 업적을 남긴 테슬라의 성공 비결은 바로 체험. 어려서부터 번뜩이는 호기심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보며 꾸준히 체험하려 한 습관 덕에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답니다. 유레카! 우주인들 일과 시간에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대요. 실험? 내가 무슨 실험을 할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우주의 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우주의 소리요? 그 우주는 공기가 없어서 소리를 못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소리는 진동을 전달해줄 매질이 필요한데요. 지구에서는 공기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진동을 전달할 수 없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파동들이 플라즈마에 의해 관측 장비에 기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들어볼 소리는 관측 장비에 기록된 파동을 소리로 변환한 것입니다. 자, 선배님 먼저 태양의 소리예요. 자, 태양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먼저 태양, sun.
잠깐만, 이게 태양의 소리라고? 어때요, 들으니까? 약간 지지직 되는 소리? 지지직 막 이런 소리고 계속 듣고 있으면 약간 거슬리는, 약간 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리예요. 아, 이게 태양의 소리구나. 이 소리는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 의해 기록되었고 스탠퍼드 대학의 물리학 연구소에서 소리로 변환되었는데요. 오래 듣고 있으면 사람에 따라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목성의 소리입니다. 2016년 8월 27일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목성의 극지방에 접근해 녹음한 목성 오로라의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괴기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공포 영화 약간 BGM 느낌? 약간 음산해. 사람 보면 막 차가워 추워지는 느낌? 으스스한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목성은. 자, 선배님,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소리를 다 들어봤잖아요. 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와우. 총 3가지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이 중에서 지구의 소리를 좀 찾아주시면 돼요. 아, 셋 중에 하나만 지구의 소리예요? 네네네. 오케이. 한번 제가 그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죠. 자, 선배님, 총 3가지 소리를 다 들려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어떤 게 지구의 소리일까요? 자, 우선 들어봤을 때 3번. 들었을 때 아마존 숲속에서 날 것 같은 소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막 이런 소리가 나고 그랬거든? 그래서 약간 새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럼 정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괴한 소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의 소리인데요. 가니메데는 지구의 달처럼 목성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으로 거의 행성 수준의 크기인 만큼 웅장하면서도 기괴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천왕성. 평균 기온이 영하 218도인 만큼 왠지 차가운 느낌. 세 번째가 바로 정답, 지구였습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고에너지 입자고리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마치 새들의 지저귀 같다고 해서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합창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